지금이 그 5월 5일 오전 10시 12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그 등산을 하다 보면은 길을 잃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쯤 지금 와 있는가를 수시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지금 이승만이가 계속 회수가 거듭돼 가고 있는데 지금 이승만이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 부분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승만이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있고 또 부정적인 평가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평가는 예전에 내가 했고 지금은 내가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이승만이는 부정적인 평가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형적인 제3세계 독재 국가형 경제, 이승만을 재평가하려는 움직임 속에서 이승만 박정희를 연결 지으면서 이후 박정희 정권의 경제 개발에 이승만이 세운 경제 정책이 그 초석이 되었다는 식의 서술을 한 바 있는데 수많은 연구 결과가 보여주듯 두 정권 사이의 경제 정책 간에는 매우 결정적인 차이들이 존재한다. 일례로 박정희 정부가 한국 경제의 고도 성장을 이뤄낸 방식은 일명 수출 주도 산업화로서 인력 집약적인 가발 등의 소비재를 먼저 수출하며 자본을 쌓은 다음 점차 국가 경제의 중심을 자동차 산업, 건설업, 조선업 등으로 옮겨가면서 산업사회로 진입한다는 형식이었다. 이러한 방식으로 한국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했고 지금도 김대중 정권을 지나 반도체 산업이 떠오르고 박근혜 정권기에 조선업이 몰락하는 등 이런저런 변화 아래서도 여러 세계 시장을 겨냥한 수출 지향적 산업들이 한국 경제를 떠받치는 기둥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승만의 경제정책과 박정희의 경제정책이 이승만의 경제정책이 박정희 경제정책이 경제정책의 초석이 되었다 이런 얘기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승만의 경제정책과 박정희의 경제정책 사이에는 매우 다른 결정적인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박정희 경제정책이라는 것은 수출 주도형, 우리나라는 지하자원도 국가니까 오로지 물건을 만들어서 수출해야 먹고 사는 그런 경제로 이제 진입을 했다고죠. 그래서 처음에는 단순 가발 제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조금씩 돈을 벌어서 이제 중화학공, 자동차, 건설업, 조선업 이런 데까지 이제 진입을 하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 반도체 산업까지 진입을 하는 그런 그 산업의 발전을 가져왔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승만 시기를 대표하는 소위 300산업은 내수 시장을 타겟팅하는 소위 수입 대체 산업화에 가까웠다. 이는 원조와 수입에 의존하는 재화를 중심으로 생산해 해외 경제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게 핵심인데 양차 대전기 남미 등이 이런 경제정책을 추종하다가 좁은 국내 시장에만 의존하는 탓에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지 못하고 그 비효율성으로 인해 몰락하였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는 여기도 나와 있겠지만 우리나라 경제는 어디까지나 세계를 무대로 하는 그런 경제를 해야 된다 이거죠. 우리나라는 이 나라 자체가 작기 때문에 내수에만 의존해 가지고는 큰 그 발전을 할 수 없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런 이승만 집권기 300산업은 근본부터가 식량 등에 대한 국제적 원조에 의존해 내수 시장을 파먹는 형식으로서 세계 시장에 접근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여 국민 경제를 일신하지도 못하고 대외 의존도를 낮추지도 못하는 종류의 산업이었다. 이승만은 정권 차원에서 이러한 300산업을 크게 밀어주면서 여기서 나오는 이득을 기존의 지주계층들이나 자신을 지지하는 깡패들에게 분배하였고 이를 정권의 기반으로 삼았다. 결국 해외에서 들어오는 원조를 기반으로 기존의 지주들이나 무력 집단과 이권을 갈라먹는 전형적인 제3세계형 독재자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승만의 경제 정책이라는 건 이제 적극 여기서 이제 이승만의 경제 정책을 굉장히 비판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승만의 경제 정책이라는 건 이제 삼백산업에 해당되는 산업을 발전시키려는 그런 경제 정책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삼백산업이 벌어들이는 이득을 가지고 어떻게 했냐? 자기 기존의 지주계층들이나 자신의 정권을 떠받치는 이제 깡패들 집단에게 배분하는 그런 식이었다 거죠. 그래서 이승만의 경제적 정책이라는 거는 이득이 생기면은 그렇게 자신을 지지하는 깡패 조직에 분배하는 그런 형식이 되었기 때문에 진정한 이 국가 경제를 중흥시키는 그런 방향이 되지 못하고 이권을 갈라먹는 그런 제3세 후진국형 독재자의 모습을 보여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는 군부의 지지를 기반으로 강력한 개발 독재를 펼칠 수 있던 박정희와 달리 미국의 지지와 자신의 고귀한 혈통 외에는 확고한 기반이 없던 이승만이 어떻게 강고한 독재 체제를 형성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다. 농업국가에 가꾸었던 당시 한국 사회에서 내수위주의 경공업을 육성해 그 이권을 전통적인 지주 계층들에게 뿌리고 반대파는 자신이 지원하는 정치 깡패 등을 이용해 몰아내며 국가 전체는 해외의 원조에 의지하는 조악하고도 취약한 경제적 기반을 유지했기에 이승만 정권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이었다. 이런 행태는 지금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여러 저개발 국가나 남미, 동남아 등에서도 비슷하게 관찰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승만의 그 경제정책이라는 것은 모든 국민이 잘 사는 쪽으로 가는 그런 그 경제정책이 아니었고, 이득이 생기면 자기 권력을 지지하는, 자기 권력을 떠받치는 뭐 정치 깡패 이런 세력들한테 이제 이득을 배분하는 그런 경제 정책이었기 때문에 이승만의 경제 정책이라는 것은 분명한 한계성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었고, 지금도 그러듯이 후진국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벌어지고 있는 후진국들이 추진하고 있는 독재형의 경제 정책이었다. 그러니까 전 국민이 이 성장의 과실을 누리는 그런 그 올바른 경제 정책과는 거리가 먼 그런 유의 경제 정책을 이승만은 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박정희 시대에 들어와 가지고 전 국민이 이 이득의 과실을 분배하는 그런 올바른 경제 정책이 시행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박정희가 자신이 4.19 혁명 정신을 이어받은 혁명의 계승자이며 혐오스러운 이승만 정권의 구태를 씻어낼 새로운 민족 지도자라며 자신을 유지시키는 데는 이러한 이유가 있었다. 실제로 이승만의 지지자들은 정치적 목적 하에 이후의 박정희와 이승만을 계승관계처럼 연결시키는 역사 왜곡에 가까운 지적 고개를 부리고는 하지만 이는 당시 실태와는 매우 거리가 멀다. 그의 치하에서 일어난 300산업 중심의 1세대 재벌들이 이후 한국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했노라고 주장하지만 이승만 정권기 재벌들과 이후에 발생하고 발전한 재벌들 사이의 행태에는 매우 큰 간극이 있으며, 물론 완전히 구분되는 것은 아니고 삼성 등과 같이 중간적 정체성을 지닌 재벌 기업들도 있었다. 물론 삼성 역시 이승만 치하에서 박정희 치하로 넘어가면서 질적인 전환을 겪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오히려 군사 독재 시절의 대한민국 경제는 이승만 시기의 그림자를 이겨냈기 때문에 산업화에 성공한 데 가깝다고 보기도 한다. 그래서 이승만 시절에 그 정권을 떠받치는 세력의 이득을 분배하는 그런 그 폭이 좁은 경제 정책에서 탈피한 박정희는 정말 그래서 이승만 시기에 잘못된 경제 정책을 바로잡는데 이 박정희의 경제 정책이 많은 그 공헌을 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1960년대 농촌의 82%,
서울의 39%는 전기조차 들어오지 않을 정도였다. 이분은 1962년 우리 민족이 나아갈 길에서 박정희가 이승만 자유당 독재 정권이 12년 동안 기간 산업의 토대가 되는 전력 문제 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심각한 실업률도 문제였다. 1950년대 말 공식 집계로 30%에 달했는데 대졸자의 절반이 실업자였고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출신도 전신줄을 탈 정도로 나머지 절반이 취업한 일자리 질도 좋지 않았다. 그래서 각 언론들은 신문을 통해 비싼 등록금을 내고 졸업해봐야 실업자만 되는데 대학교는 뭐로서 만들어서 무엇하느냐라고 비꼬았을 정도였다. 그래서 그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또 하나 문제점은 이 실업률이 상당히 높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도 이 대학을 나와야 제대로 된 그 일자리를 찾기 어려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막말로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이 전신주 있잖아요. 전신주를 올라가서 이제 전신주를 이렇게 건설하는 그런 이 전신주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일까지 했었다는 겁니다.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출신이 그런 그런 일까지 했다는 거예요. 위험하고 단순한 그런 일까지 도맡아 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니 저런 일을 할 바에는 뭐더러 그 비싼 돈을 내고 대학까지 다니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됐다는 거예요. 이제 가성비라는 문제가 제기됐다는 이런 얘기죠. 근데 이런 얘기는 이승만 정권 시절뿐만이 아니고요. 앞으로 이런 문제는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서양에서는 말이죠. 미국이나 유럽 이런 서양에서는 그렇게 전 국민이 대학을 가려고 야단 법석을 떨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수능 시험이 있는 달이다 하면은 수능 시험을 치르는 그 학부모들이 절간이나 교회 이런 데 가서 학부모들이 기도하느냐고 야단들이잖아요. 우리 아이가 수능 시험에 합격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느냐고 야단들인데 지금 한국의 대학 진학률이 한 80% 이상이 웃돈다는 겁니다. 10사람이면은 한 8사람 이상이 대학을 진학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겠어요. 먹고 대학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대학 졸업증이라는 게 하나의 그 이력서 쓸 때 어느 대학을 나왔다. 최면 7회로 대학 졸업장을 받는 것이지 어디 취업하려고 대학 졸업장을 받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대학 졸업했다고 지금 취업이 됩니까? 그래서 미국이나 영국 이런 선진 국가는요. 오히려 대학 진학을 그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대학을 나와봐야 그렇게 비싼 돈을 내고 대학을 나와봐야 취업이 안 되는데 그 대학을 못할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진짜 머리가 좋고 진짜 학문적인 그걸 해서 학자로 나갈 사람 굉장히 지능이 높은 사람 이런 애들이나 대학을 보내지 웬만하면 고등학교 졸업이나 하고 이 직업전선으로 다 나간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직업훈련 그런 게 활성화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자기 진로를 택해서 이 직업의 전선으로 나가는 것이지 우리나라처럼 80% 이상이 대학 진학을 하는 나라가 없다는 겁니다. 진짜 머리가 명석하고 이런 사람만이 대학을 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누구나가 다 대학 가는 한 해 최면으로서 대학 졸업장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헛된 짓거리가 없어지는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학 등록금이 1,000만 원이 넘어가는 시대잖아요. 에? 그 비싼 돈을 내고 졸업해봐야 고등학교 졸업자와 똑같은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가성비 문제가 떠오르는 거예요, 정말.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도 쪼들리기는 마찬가지였다. 1955년부터 1960년대까지 강원도 화천군 제3보병사단 포병중대 행정병이었던 강호청의 증언에 의하면 휴가를 나간 병사들이 군대에 돌아가 봤자 제대로 먹지 못해서 배가 고프니 차라리 그냥 집에 있겠다며 귀대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또한 5.16 군사정변에 참여한 이석재는 1960년 나는 육군 중령이었는데 받는 월급이 너무 적어서 겨우 거지 신세를 면할 정도였고, 이석재라는 사람이 그 5.16 군사정변에 참여했던 사람인데, 그때 당시 5.16 군사정변이 일어날 당시 자기가 1960년대 자기가 육군 중령이었다는 겁니다. 육군 중령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급 장교잖아요. 고급 지휘관이단 말이죠. 아니, 장군 밑에 연구원급인데, 장군은 뭐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흔히 이 육사를 나와서 흔하게 진급할 수 있는 게 연구원급까지만이다 이거죠. 장군이라는 건 뭐 육사 나왔다고 아무나 장군이 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육사 나와서 흔히 오를 수 있는 한계가 연구원급까지다 그죠. 그래서 이 중령이면 상당히 그 지휘관 중에서도 고급 지휘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고급 지휘관인 중령이 월급이 너무 적어가지고 겨우 거지 신세를 면할 정도였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뭐 월급 받아가지고 이따금씩 외출을 나와서 어디 가까운 읍내 같은 데 가서 맥주 한잔하면 다 없어지는 그런 결과였다. 한 달 봉급이 다 없어지는 그런 결과였다 그죠. 어느 날은 며칠째 집에 양식이 떨어져서 출근도 못하고 맹물로 허기를 때워야 했다는 증언을 남기기도 했다. 국가가 가난하니까 군인들을 충분히 대우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적은 월급에 지치다 힘들게 제대한 군인들도 취업에 실패하고 실업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한 예로 현역 장교가 제대한 옛 상관한테 나한테 돈을 준다면 다시 군대로 입대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로 속여서 돈을 뜯어낸 사기 사건이 있었다. 이것이 이제 1959년 7월 26일자 조선일보 기사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현역 장교도 이렇게 살기가 어려웠다는 거죠. 한 달 봉급 받아가지고 가까운 읍내에 나가서 맥주 한잔 하면은 돈이 다 없어지는, 그렇게 크게 겨우 거지 신세를 면한 그런 꼴이 되다 보니까 현역 장교도 사기를 친 거야. 누구한테 사기를 치냐면은 제대한 옛 상관한테 이제 나한테 돈을 주면은, 나한테 뇌물 얼마를 찔러주면은 내가 당신을 다시 군대로 재입대시켜 주겠다. 이래가지고선 돈을 뜯어낸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대로 돌아가 봐야 겨우 거짓 신세를 면하는 건데, 그 겨우 거짓 신세를 면하는 군대 생활을 또다시 하겠다고 그런 사기에 넘어가니까, 그런 그 겨우 거짓 신세를 면하는 군대 생활마저도 이 사회에 나와 보면은 겨우 거짓 신세도 면할 그 정도의 생활도 하기 어려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사회나 이 군대가 다 어려웠던 겁니다. 결국 이승만 정부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었고, 급기야 1960년 4월 19일 이승만 정권을 몰아내려는 4.19 혁명이 터지게 되었던 것이다. 또 이승만 정권은 300산업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한국 최초의 재벌 계층을 만들었고, 이들을 집중 육성했는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이 전번에 그 국민방위군 사건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게 바로 이런 데서 연유한 겁니다. 장교들이 너무 봉급이 적고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병사들한테 내려가는 부식, 급식 이런 거를 빼돌리는 거예요. 중간 장교들이. 그래가지고 이 병사들이 헐벗고 굶주리다가 골마 터진 사건이 국민방위군 사건이거든. 내가 어렸을 때도 말이죠. 내가 어렸을 때 딱 이 얘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나는 뭐 시골 출신이었는데, 그때 시골에 뭐 전기가 들어옵니까?
지금은 시골에도 다 이제 다 전기가 들어가지만 그때는 시골에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때 시골에서 어떤 걸로 불을 밝혔냐면은 호야라고 해가지고 호롱불 뭐 호야, 그 호롱불 켜는데 어떤 기름이 들어가냐면은 그 등유라고 해가지고 뭐 디젤인지 그게 들어갔어요. 뭐 기름도 많잖아요. 뭐 디젤, 휘발유, 뭐 경유 뭐 많은데 하여튼 디젤인지 경유인지 그런가 봐. 그걸 석유라고 하는데 그거를 어디서 사오냐면은 이 군대의 운전병들 있잖아요. 운전병들이 GMC, 그러니까 GMC, 영어로 알파벳으로 GMC라고 하는데 GMC라는 게 뭐냐면은 그 군용 트럭이었습니다. 군대에서 사용하는 집 나르고 이런 거 이제 군용 트럭으로 쓰던 GMC라는 트럭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GMC를 운전하고 다니는 운전병들이 있었어요. 그 운전병들이 GMC를 몰고 이제 군대에서 나올 때는 이제 그 연료통에다가 디젤이나 경유 이런 걸 아주 100% 빵빵히 채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차를 몰고 인가로 내려와가지고 그 연료통에다 빵빵히 채운 그 기름을 몰래 빼서 팔아먹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이제 마을 이런 데를 돌아다니면서 마을에는 그 호롱불을 켜니까 그 디젤 기름 뭐 석유 기름 이런 걸로 호롱불을 켜니까 마을 주민들한테 그거를 자기 그 차 연료통에 있는 기름을 빼서 주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받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그게 군수물자인데, 응? 군에서 이런 기름을 이렇게 GMC 차량을 운행해라 해서 배당이 나온 기름을 몰래 인가에 내려서 팔아먹으니까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군수물자를 중간에서 빼돌리는 거거든. 빼돌려서 자기 현찰을 받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들키면 감옥에 갈 일인데 그래도 그때 당시엔 그게 들키는 일도 적었어요. 그래서 이 군수물품을 음으로 양으로 많이 빼돌렸다는 거죠. 그게 다 병사들이 이렇게 받아서 사용해야 될 물건인데 중간 장교들이 그걸 팔아먹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름뿐만이 아니고요. 군복이잖아요. 그때 우리나라는 그 직조 방직 산업도 제대로 발달이 안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시골에서 일하는 농부들 있잖아요. 그런 농부들이 주로 어떤 옷을 입었냐면은 군복. 군복이 어디서 나오냐? 그게 군인들이 몰래 빼서 팔아먹는 거예요. 군 장교들이 뭐 위관급, 뭐 소위 뭐 중위, 대위 이런 초급 장교들이 이 군복을 빼서 민간인한테 팔아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군복을 그냥 입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물을 들이는 거, 염색을 하는 겁니다. 염색을 해서 그 염색한 군복을 입고 농부들이 일을 하고 그랬어요.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이게 병사들한테 갈 물건이거든. 이 중간에서 그렇게 팔아먹는다니까. 그래서 문제는 국가 경제가 재벌에게 집중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또한 이승만이 독재하는 과정에서 재벌들은 정부에게 정치 자금을 주고 정부로부터 특별 융자를 받고 도입된 의자를 특별 불화받는 식으로 각종 혜택을 받았다. 즉 정경유착을 한 것이다. 이와 반대로 정경유착에 협조하지 않은 유한영의 설립자 유일한이 정치자금 청탁을 뿌리쳤다가 보복성 회계의 감사를 받기도 했다. 유한영을 설립한 유일한이란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유일한 회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설립한 기업을 자식들한테 이제 넘겨주지 않고 사회에 이제 환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 환원했기 때문에 유한영액은 그 유일한 회장의 자녀들이 경영하는 것이 아니고 흔히 말하는 이제 전문 경영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정기적으로 열리는 이사회에서 이제 전문 경영인을 선발해 가지고 그렇게 이사회에서 선발된 전문 경영인이 아직까지도 유한영행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유한양행의 설립자 유일한이라는 사람이 이 유한양행을 설립해가지고 많은 그 어려움을 겪었어요. 어려움을 겪은 게 뭐냐면은 이 경영상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무슨 또 어려움이 있냐면은 후다금 손을 벌리는 겁니다. 이 중앙정보부 요원들이 찾아가지고 여보시오, 당신들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니까 요즘에 민주공화당이 창당을 하려고 하는데 창당 자금이 없어. 그 창당 자금을 좀 도와주시오. 손을 벌리는 거예요. 아니 기업하는 사람이라고 뭐 돈을 어디서 흑파오든 마음대로 파오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기업이라든가 뭐든지 운영하려면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살림살이든 기업을 운영한 사람이든 무엇이 일을 벌려놓으면 뭐 소소하게 이렇게 돈 쓸 때가 많아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결혼해가지고 애는 낳아가지고 살림살이 하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뭐 독신자라 결혼 생활을 하지 않은 사람이지만 결혼 생활 경험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얘기해보고 싶은 거예요. 여보시오, 결혼해보시오. 결혼해서 마누라를 낳고 자식을 낳고 이래보시오. 알게 모르게 돈 나갈 때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 기업도 똑같은 겁니다. 사업을 합리하고 이 사업을 벌려놓게 되면 알게 모르게 그렇게 돈 나갈 때가 많은 거예요. 쓸 일이 많다고죠. 그런데 훅 가면 중앙정보부 요원들이 나와가지고 당신들 공화당 박정희 정권 초기에 민주공화당이라는 게 있었잖아. 공화당을 창당하려고 하는데 창당 자금이 없다. 당신이 기업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좀 보태달라. 그러니까 유일한 회장이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절대 못 낸다. 다만 그렇게 정치 자금은 내가 절대 당신들한테 못 주고 다만 국가에 내는 세금만큼은 내가 철저히 내겠다. 이 유일한 회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한 회장은 아주 원리 원칙 정도로만 가겠다 이런 얘기거든. 아니 국가의 세금만 철저히 내면은 되는 것이지 세금 이외에 왜 정치 자금이다 뭐다 해가지고 또 바쳐야 되느냐 이런 얘기죠. 그 유일한 회장이 말이 맞는 거죠. 맞는 건데 그래가지고 유일한 회장은 이 정치 자금이라는 걸 일절 주질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복성 회계감사라는 걸 받았다는 거예요. 보복성으로 회계를 감사한다. 뭐 네가 불법이 있었지 않느냐. 보복성으로 정부에서 자꾸 나오는 겁니다. 아마 그런 원인 때문에도 그 유일한 회장이 유한양행을 자식들한테 물려주지 않은 그런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자꾸 정부에서 그렇게 압력을 넣거든. 자식들한테 물려주지 못하게 압력을 넣으니까 유일한이가 밉보였다고 하지. 미운 틀이 박혔다.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물려주지 못하게 자꾸 이렇게 음으로 양으로 압력을 넣으니까 그런 원인 때도 그런 원인도 자식들한테 기업을 물려주지 않는 큰 한 가지 원인이 되었다고 나는 봅니다. 그래서 아니 그 국가의 세금만 철저히 내면 되는 것이지 국가의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또 선거 올릴 때마다 정치 자금을 헌납을 해야 되니 이게 미칠 지경 아니겠어요. 뭐 사업을 한다면 막 뭐 트럭으로 떼돈을 버는 줄 아는데 아끼도 얘기지만 사업이네 살림이네 가정 살림이든 사업이든 일단 시작을 하면 그렇게 소소하게 돈 나갈 일이 많은 거예요. 그렇게 돈 쓸 일이 많은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세금 내야지. 그와는 또 세금과는 아무 상관없이 또 정치 자금을 거액을 뿌려야지. 이렇게 되니까 유일하니까 상당히 그 기업을 운영하는 그런 데서 회의감을 느꼈다고 난 봅니다. 게다가 소비재 위주의 경공업 건설에만 너무 치중해서 이를 뒷받침하는 가장 중요한 생산재 부문의 공업 건설은 늦어졌고 그 결과 공업 생산 원료의 90%가 해외로부터 도입되어 국내 생산 원자재의 개발이 상대적으로 늦어졌으며 이는 한국 경제의 외국 의존도를 높인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심한 인플레이션과 1953년 2월의 화폐개혁 실패로
약 3년 동안 발행고는 11배면서 물가지수는 18배로 올라간 것도 이승만 정부의 경제 실패 요인 중 하나라고 꼽힌다. 물가는 18배나 올랐던 적이 있다는 겁니다. 이승만 정부 시절에. 그러니까 물가가 18배나 폭등한 적이 있었으니까 얼마나 인플레이가 심했습니까? 이렇게 인플레이가 심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국민들이 고통을 받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수입과 봉급은 그대로인데 물가가 18배나 폭등해 보십시오. 이거 죽는다는 아우성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말이죠. 이승만 정권의 부정적 평가에 들어가서 정치에 대한 평가, 사회 문제에 대한 평가, 그 다음에 학살, 그 다음에 외교 안보 국방에 대한 평가, 그 다음에 경제적인 이승만의 경제 정책의 평가,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네. 그래서 이승만 정부의 이제 부정적 평가 부분을 하다가 경제적 부문, 경제 부문, 그 다음에 외교 안보 부문, 국방 부문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다가 이제 끝냈습니다. 이승만의 부정적 평가를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전번 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여기 이 부분을 했던 것이죠. 부정적 평가. 그래서 부정적 평가를 끝냈으니까 논란이 있는 평가에 들어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논란이 있는, 그러니까 논쟁이 벌어지는 평가라는 것이요. 아래 부정적 시각의 문단에서처럼 수십 년간 한국 남성들이 이승만 때문에 징병제로 고통받았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대단히 논리적 비약이 심한 억지다. 징병제는 김일성이 일으킨 6.25 전쟁 때문에 생긴 것이지 이승만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모병제가 아니라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잖아요. 그러면 한국 남성들이 불평하는 게 뭐냐면은 이승만이 이룩한 징병제, 이승만 정부의 징병제 때문에 고통을 받았다,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징병제라는 것은 이승만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고 김일성이가 일으킨 6.25 때문에 징병제라는 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군대가 환경이 좋고 군인 대우가 좋으면 모병제로도 충분해서 징병제가 필요 없다는 주장도 1960년대 임기가 끝난 이승만과는 무관한 얘기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 병사의 월급이 역대 가장 높았던 정부가 이승만 정부였다. 이건 정말 의외네요. 이승만 정부 시절이 그렇게 가난했었잖아요. 이승만 정부 시절에 그렇게 가난했는데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박근혜 정부까지 병사의 월급이 가장 높았던 때가 이승만 때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참 의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승만 정부 때는 이승만 정부가 제일 가난했던 시절인데 오히려 그때 이승만 정부 때 병사들이 월급이 가장 높았다는 겁니다. 이게 참 의외인데, 생각 밖의 일인데, 병장이 여러분 병장이 준장 월급의 10%를 받았으며 이는 기본급 기준 2020년대에 들어서야 다시 달성하게 된다. 정부 수립 이후 72년의 시간이 지난 뒤였다. 이승만 정부 시절에 말이죠. 병장이
여러분 준장이라고 하면 그 별 하나잖아요. 별 하나. 사단장입니다. 이 준장이 사단장이라는 직책을 맡는 거거든. 사단장 월급의 10%를 병장이 받았다는 거예요. 병장이면 그 고참 사병이잖아요. 고참 사병이 사단장 월급의 10%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 대단했던 거죠. 그래서 이게 2020년대에 들어와서야 다시 이 수준으로 회복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정권 이후에는 이런 봉급을 못 받았다는 게 병장이. 그러다가 2020년에 들어와서야 이승만 대통령 시대에 받았던 그 월급이 도로 회복이 됐다 이런 얘기죠. 정부 수립 이후 72년의 시간이 지난 뒤였다. 그러니까 이승만 정부 시절이 그렇게 가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병들은 참 대우를 잘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참 의외입니다. 나도 이런 것은 좀 그랬었는데 나무 위키를 보니까 새삼스럽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본 자위대 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모병제가 된다고 반드시 군에 대한 대우가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군인에 대한 대우와 똥군기는 징병제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며 단순히 모병제로 바뀐다고 군인에 대한 대우가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오산이다. 지금도 이 모병제를 꾸준히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징병제를 없애고, 더군다나 지금은 뭐 인구가 줄어들어서 병력 자원이 감소한다고 야단들이잖아요. 병력 자원이 감소한다고 자꾸 야단 법석이 나오니까 모병제를 해야 된다 이런 논리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게 뭡니까? 모병제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모병제에 응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크나큰 오해다고 하죠. 모병제를 해도 옛날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병제를 해가지고 징병제가 아닌 모병제를 해가지고 군에 들어오면 병사의 월급을 한 사회식으로 나가 봅시다. 사회 보통 평균 근로자들이 300만 원을 받는다면은 병사들 월급을 300만 원씩 모병제로 해서 주겠다. 이렇게 하면 누가 군대 갈까요? 그래도 군대에 안 가리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아니 사회 일반 기업체에 들어가면 300만 원씩 받는데 그 단체 생활 자유가 없는 군대 생활하면서 뭐더러 기껏 300만 원을 받느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모병제도 이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모병제를 한다고 해서 똥군이 참 기막힌 군대로 변화할 것이다. 이건 착각이다 이거죠. 모병제가 만능의 그 해결책은 아니다 그겁니다. 모병제를 해도 문제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군인에 대한 대우가 좋다고 평가받는 미군조차도 미군은 모병제잖아요. 징병제가 아닙니다. 미국은. 이라크 전쟁 이후로는 지원자가 없어서 인원수를 충당하기 위해 갱스터, 양아치, 경계성 지능 장애까지 모병해서 병사들의 질적 저하가 문제가 되고 있다. 모병제라는 미국에서 모집의 어려움을 겪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미국은 직업군인이거든. 이 졸병들도 다 이 모병제를 통해서 들어온 직업적인 군인이다 그죠. 근데 이 군대를 하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군대 입대를 하려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병력 수가 줄어드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병력 수를 채우기 위해서 갱스터, 사회적 깡패짓 하던 놈, 양아치, 경계성 지능, 약간 전응학 기운인 전응학적인 사람, 이런 사람까지 다 불러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군대의 질이 낮아진다. 병사의 질이 낮아진다 이런 문제입니다. 병사라는 건 어떻게 되겠어요? 애국심도 있어야 되고 그러잖아요. 총알이 비오듯 날아오는 전장에서 정말 목숨을 거쳐 싸우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투철한 애국심과 뭐 이런 것이 있는 국가관이 확실한 이런 사람들이 되는데 뭐 깡패짓하던 사람, 양아치, 전응아 기운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까지 불러들이니까 이거는 정말 군대의 질이 낮아진다 이거죠. 또한 미군과 한국군을 비교하기도 힘든 것이 미군은 이미 당시로도 세계 1위 경쟁력을 자랑하던 국가였으며 자국 군대를 넘어 유럽과 소련에게 물자를 지원해 퍼줄 정도로 경제력이 넘사벽이었기에 병사들을 충분히 먹여 살릴 자본이 넘쳤지만 정부 수립 당시 한국은 경제 전반이 빈약했다. 모병제조차도 나름의 문제점이 있으며 모병제가 되었다고 무조건 징병제보다 낫다고는 볼 수 없다. 군인이란 직종은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미 기피 직종이 되었기 때문이다. 군인이라는 것은 기피 직종이라는 거예요. 기피 직종. 지금의 뭐 3D 업종이 기피 직종이라고 하잖아. 3D 업종보다도 더 기피 직종이라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군대 가면 사회에서 직장 생활하면 그나마 스마트폰도 쉬는 시간이라도 들여다볼 수 있지만 군대 가봐 스마트폰도 못 뒤다봐. 다 이게 개인적인 생활을 못해. 개인적인 자유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목숨을 또 걸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미 기피 직종이 되었다. 그래서 모병제를 해도 모병제를 하겠다는 원하는 사람들이 적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 징병제는 오히려 대한민국의 긍정적 영향들을 끼쳤다. 1945년에 식민지에서 벗어난 이후 한국 소수의 도시민들을 제외하고는 인구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던 농촌 사람들은 여전히 전근대적 구습과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들은 1950년대 실시된 징병제 아래 군대에서 처음으로 근대적인 생활 양식을 배우고 근대적인 기계들을 다루는 기술도 배우고 글 읽는 법도 배웠다. 박정희 전두환 군사 독재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에 지금 우리는 군대라고 하면 왠지 구습의 상징 같은 시대에 뒤떨어진 곳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1950년대 기준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징병제를 통해 전국 방방곡곡의 수많은 농촌 출신들이 근대화되었고 군대에서 배운 기술과 조직력, 협동심, 집단생활 경험은 1960년대 경제발전에 긍정적으로 연결되었다. 이런 긍정적 평가가 내려지는 데는 이승만이 군인 출신이 아니었기 때문인 것도 한몫한다. 역으로 군인 출신인 박정희 때부터 나라 수준에 비해 군대는 열악해졌다. 이승만은 군대 출신이 아니죠. 이승만은 민간 출신 대통령인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민간인 출신이 대통령이 되었다는 점 때문에 오히려 이승만 시대에는 정부는 가난했지만 그러나 이 군인들은 그 가난했던 정부에 비해서 대우는 좋게 해줬다는 겁니다. 근데 역으로 군인 출신이었던 박정희 대통령 때는 오히려 군인 대우가 낮아졌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승만 시절에는 이승만은 군 출신이 아닌 민간인 출신이었고 그래서 이승만 시절에는 그렇게 나라가 가난했는데도 군대 대우는 웬만큼 잘해줬는데 그러나 박정희 시대 때는 박정희는 군 출신 대통령이었는데 오히려 그때는 군에 대한 대우가 못했다. 이런 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950년대에 이 군대 얘기가 나오는데 1950년대에 이제 6.25가 일어날 당시에 우리 아버지가 그 이승만 시절에 군대 생활했거든요. 징병제로 가서 이제 징병을 받아가지고 군대에 들어가 있었는데 군대에 오는 사람들이 한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군에서 훈련소에서 뭐 각계전투나 이런 것도 사격훈련, 각계전투나 이런 것도 가르치겠지만 한글을 가르치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한글을 가르치는 시간에는 외부에서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한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이 훈련병 내에서
훈련병 내에서 한글을 아는 병사들을 선발해 가지고 한글 모르는 사람들을 가르치게 하는, 그러니까 셀프 강의를 한 것이죠. 병사가 병사들을 가르친 거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이미 한글과 한문까지도 다 사용했던 사람이라서, 그래서 그 군대 훈련소에서 한글을 가르치는 역할을 우리 아버지가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을 글을 모르던 사람도 군대를 제대하면 한글을 알게 되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은 전혀 한글을 몰랐던 사람도 군대 생활을 하고 나오면 한글까지 알게 되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되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이승만의 그 징병제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적인 얘기를 현재 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얘기가 뭐냐면은 이승만 정부 시절에는 그렇게 정부는 가난했지만 오히려 이승만은 그 군 출신이 아니고 민간인 출신 대통령이었는데 의외로 군인들 대우는 그렇게 가난한 나라였음에도 군인 대우만큼은 잘해줬다, 비교적 잘해줬다, 이런 얘기고, 박정희 시대는 박정희 대통령은 군 출신 대통령이었지만 군인들의 대우는 좋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정부가 이제 군에 대한 이렇게 그걸 얘기를 했습니다. 군에 대한 긍정적인 면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46분을 경과했는데요. 다음에는 이 부정적 시각, 군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